미국이 10년간 실패한 기술을 한국은 해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왜 처음에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한국은 어떻게 불가능을 해냈을까요? 오만했던 미국 기자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2025년 뉴욕 월스트리트 저널 편집국, 모니터 화면의 푸른빛이 제 날카로운 눈을 때리고 있었죠. 이미 식어버린 커피 옆에서 키보드 소리가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엘리자베스, 이것 좀 보게. 톰 편집장의 목소리가 지진처럼 회의실을 뒤흔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경악을 넘어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1680도라고. 제정신인가? 철강도 액체가 되는 그 지옥 같은 온도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가스터빈이라니. 스크린에 박힌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낯선 로고가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한국. 그래, 한국이라니. 제 머릿속에는 그 나라에 대한 선입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7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식민지였고, 그 후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아닌가요? 경제 규모로 보면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나라에서 말이에요.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결국 일본이나 미국 기술을 베껴서 만든 조립 공장 수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더욱이 가스터빈 기술이라니요. 이건 단순한 스마트폰이나 반도체가 아니에요. 극한의 온도와 압력을 견뎌내는 초정밀 기계공학의 정수입니다. 미국이 100년간 축적해온 항공우주 기술의 결정체죠. 그런데 겨우 60년 전까지만 해도 농업국가였던 나라에서, 게다가 아직도 북한과 분단 상태로 전쟁 위험에 노출된 불안정한 나라에서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은 모두 미국으로 유학 와서 그대로 눌러앉는다고 들었어요. 연구 환경도 열악하고 투자 규모도 턱없이 부족하다고요. 실제로 제가 MIT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은 대부분 미국에 남고 싶어 했거든요. 한국에 돌아가면 할 일이 없다면서요. 15년간 에너지 산업을 쥐락펴락해온 제 모든 지식이, 제 모든 경험이 이 역겨운 소식을 거부했어요. 미국 지, 독일 지멘스, 일본 미쓰비시. 감히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던 절대 온도를 그런 열악한 환경의 나라가 해냈다고요? 오만함과 분노가 뒤섞여 제 안을 들끓게 했습니다. 문득 2015년 이혼 법정이 떠올랐어요. 전 남편 히로시, 일본계 미국인 엔지니어였던 그가 제게 증오를 담아 으르렁거렸던 그 순간이요. 엘리자베스, 내 오만함이 널 파멸시킬 거야. 서구 기술만이 최고라고. 우습군. 내 그 좁아터진 시야가 널 망칠 거라고. 그때 저는 히로시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MIT를 졸업한 제가, 이 업계의 권위자인 제가 감히 아시아 따위에게 무릎 꿇을 리 없었거든요. 저는 기사마다 그들의 한계를 짓밟고 서구 기술의 우월함을 부르짖었어요. 히로시는 그것을 배신이라 불렀고 아이의 교육 문제마저 걸고 넘어졌죠. 결국 파멸적인 이혼으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의 비참함이 다시 목을 죄어왔어요. 데이터 조작 아닐까요? 아니면 훔쳐온 기술이거나. 제 목소리가 분노로 갈라졌습니다. 톰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검증이 끝났어. 영상도 실제고 온도 측정값도 완벽해. 그리고 이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래. 새로운 방식이라니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불가능해요. 터무니없는 소리죠.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존 윌슨 국장이 그림자처럼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은 맹수처럼 번뜩였어요. 로스 기자, 특별 임무를 주겠네. 차갑게 박힌 그의 목소리에 제 안에서는 이미 새로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진실을 파헤쳐서 저 건방진 아시아인들의 오만함을 짓밟아주겠다고 다짐했죠. 무슨 임무 말씀이신가요? 직접 한국으로 가서 확인해 주게. 이 기술이 정말 그들만의 것이라면 대체 어떻게 그런 괴물이 탄생할 수 있었는지 말이야. 우리 미국 에너지 산업의 미래가 자네 손에 달렸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기자로서의 사명감이라고요? 웃기는 소리죠. 이건 개인적인 복수였어요. 제 자존심을 짓밟고 떠난 히로시에게, 그리고 제 편견을 비웃었던 세상에게 제가 옳았음을 증명할 기회였습니다. 아시아 기술은 아직 멀었다는 제 오랜 신념을 현실로 만들어 보일 거라고 생각했죠. 언제든 좋습니다. 당장 떠나겠어요. 내일 새벽 비행기일세. 이미 예약해뒀지.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증명하겠다는 강렬한 욕망만이 저를 집어삼켰어요. 분명히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추악한 거짓말, 더러운 기술 유출, 아니면 기만적인 데이터 조작이요. 제가 가서 그 더러운 민낯을 만천하에 폭로할 거라고 다짐했죠. 제 확신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15년간 이 업계를 지켜본 제 눈을 속일 수 있는 가짜 기술은 없다고 믿었거든요. 짐을 싸는 제 옆에서 딸 제시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또 아시아야? 제시카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비난이 숨어 있었어요.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이야. 엄마는 아시아가 싫지? 아빠처럼. 제시카의 말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아빠도 그랬잖아. 엄마의 편견이 널 가둘 거야라고. 입이 막혔어요. 제시카가 제 과거의 상처를 그대로 긁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러 가는 길이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에너지부 회의실에서는 세계 가스터빈 기술의 신들이 모여 광분하고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기술 절도입니다. 지 톰슨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10년간 우리도 실패한 1680도를 전쟁도 끝나지 않은 분단 국가에서 갑자기 도대체 뭘 믿고 그런 첨단 연구를 한다는 거야? 연구비는 어디서 나와? 인재는 또 어디서 구했고? 말도 안 돼. 우리 독일도 1650도가 한계였어. 100년 넘는 기계공학 전통을 가진 우리도 못 넘은 소재의 벽을 고작 몇십 년 전까지 농업국가였던 나라가 넘었다고. 절대 불가능해. 지멘스 밀러 박사가 침을 튀겼어요. 솔직히 아시아 기술은 아직 우리 발 뒤꿈치도 못 따라와요. 한국이라면 더욱 그렇고요. 기껏해야 우리 기술 베껴서 조립하는 수준인데 분명 어딘가에서 훔친 겁니다.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몰래 지원받았거나. 미쓰비시 다나카 부사장은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격렬한 목소리 속에서 저는 확신했어요. 제 생각이 옳았다고요. 이 거대한 지배자들이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국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기술이 나올 수 있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아직도 재벌 중심의 경직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고 창의적 연구보다는 상명하달식 업무 문화가 지배적이라고 들었거든요. 게다가 군사적 긴장 때문에 젊은 남성들은 2년씩 군대에 가야 하니
연구 연속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언어 장벽이 있잖아요. 최첨단 기술 논문들은 모두 영어로 쓰여 있는데 아무리 영어를 배운다 해도 네이티브 수준으로 최신 기술을 흡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국제학회에서 만난 한국 연구자들도 발표할 때 어색한 영어로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윌슨 국장이 제게 눈짓했어요. 로스 기자, 자네 임무는 명확해졌네. 가서 그들의 추악한 허점을 찾아 폭로하게. 어떤 허점을 찾으면 될까요? 제 목소리는 이미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핵심 부품들, 특히 터빈 블레이드 소재를 파고들어. 분명 우리 합금과 유사한 걸 찾을 수 있을 거야. 저는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15년간 갈고 닦은 제 촉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얼굴인식 출입국 심사, AI 로봇 안내원, 실시간 교통정보. 공항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 했어요. 빌어먹을. 저도 모르게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딴 겉모습에 속을 제가 아니죠. 진정한 기술은 내부에 숨겨져 있을 테니까요. KTX를 타고 창원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는 거대한 연구단지와 첨단 공장들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제 안에 깊이 뿌리 박힌 편견이라는 벽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제 임무는 오직 하나였으니까요. 저들의 치부를 찾아내는 것이요. 기차 안에서 만난 한국인 승객이 제게 말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에서요. 출장차 왔습니다. 아, 두산 쪽인가요? 요즘 터빈 기술로 전 세계가 난리더라고요. 그의 자랑스러운 표정이 제 심기를 더욱 건드렸습니다. 곧 그 자만심을 꺾어주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죠. 창원에 도착해 호텔에 체크인하면서도 계속 의심했어요. 과연 이 작은 도시에서 세계를 뒤흔들 기술이 나올 수 있을까요? 호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지만 저는 차갑게 대응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릴 수 없었거든요.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취재 질문 리스트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핵심 부품의 출처, 기술 개발 과정, 연구진 구성, 허점을 찾을 수 있는 모든 각도를 준비했어요. 두산 본사에 들어서자 압도적인 규모의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로비의 터빈 모형들은 섬뜩할 정도로 정교했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엘리자베스 로스입니다. 김하늘 박사님과 약속이 있어요. 5분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인물을 보고 제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 듯 했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동양인 여성이었습니다. 터빈 개발 팀장이라니요? 말도 안 돼요. 분명 멍청한 허수아비일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늘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녀의 영어는 놀랍도록 유창했습니다. 완벽한 네이티브 발음이었죠.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더 싸늘했습니다. 연구동으로 향하며 김하늘 박사가 설명했어요. 저희 연구소는 작년에 새로 지은 건물이에요. 전 세계에서 온 연구진 300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복도를 걷자 다양한 국적의 얼굴들이 보였어요. 서구인들도 꽤 있었습니다. 속으로 비웃었죠.
미국과 유럽의 버림받은 패배자들이 여기에 모였구나 하면서요. 혹시 카이스트 출신이세요? 네. 기계공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MIT에서 2년간 연수도 받았어요. MIT라고요? 제 모교인데요. MIT를 나왔는데 왜 미국에 남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거기서 계속 연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제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더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서요. 미국에서는 기존 기술 개선에 집중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접근이라니요? 그 말이 또다시 제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헛소리죠. 기술은 오직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로만 발전하는 법이에요. 연구소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붙어 있는 도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3D 모델링이 빼곡했어요. 고뇌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어설픈 모방으로 보였습니다.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설계하셨다는 건가요? 네. 기존 방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접근했습니다. 김하늘 박사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말은 쉽죠. 이론과 실제는 천지 차이니까요. 실제 테스트도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지금 당장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녀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자신의 괴물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미치광이 과학자처럼요. 실험실 문을 열자마자 천장까지 닿을 듯한 거대한 터빈이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 같았어요. 이게 실제 크기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축소 모델이에요. 하지만 모든 구조와 시스템은 실제와 동일합니다. 김하늘 박사가 컨트롤 패널로 안내했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빼곡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실제 1680도까지 올려볼 수 있을까요? 조롱 섞인 질문이었죠. 물론입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김하늘 박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놀이를 하듯이요. 시작합니다. 버튼이 눌리자 터빈이 지옥의 아가리를 벌리듯 천천히 깨어났어요. 처음엔 고양이 울음소리 같던 것이 이내 맹수의 포효로 변했습니다. 현재 온도 500도. 회전수 분당 3000회전. 모니터 속 그래프들이 섬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온도 곡선이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1200도입니다. 이때부터 터빈 소리는 제트기 이륙을 넘어선 괴음으로 변했어요. 1450도 돌파. 바로 이 지점이에요. 미국 지휘가 수년간 피땀 흘려 간신히 넘었던 그 지옥의 문턱 말입니다. 1600도 진입. 터빈 소리는 이제 귀청을 찢을 듯 격렬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니터 속 그래프들은 여전히 안정적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사기야. 갑자기 경고음이 터져 나왔어요. 삐리리. 모니터들이 피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진동 급증. 열분포 불균형 발생. 그래요. 올 것이 왔구나. 역시 한계였어. 이 온도에서는 어떤 터빈도 견딜 수 없어. 제가 승리감에 중얼거렸을 때 김하늘 박사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예상 범위 내입니다. 적응형 냉각 시스템 가동할게요. 그녀의 손가락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수십 개의 버튼을 동시에 조작하는 모습은 흡사마녀의 주문 같았어요.
1차 냉각 노드 우회, 2차 열 분산 활성화. 그 순간 악몽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붉게 물들었던 모니터들이 하나둘씩 섬광처럼 녹색으로 돌아왔어요. 진동 안정화, 열분포 균등화 완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제 목소리는 경악에 묻혔습니다. 터빈이 스스로 적응하도록 설계했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냉각 시스템이 자동으로 재배치되는 거죠. 자동으로. 이 미친. 이건 생명체잖아. 네. 터빈이 위험을 감지하면 스스로 보호 모드로 전환됩니다. 김하늘 박사가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진짜 테스트를 시작할게요. 1680도로 올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1680도.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신의 영역이었어요. 온도계가 죽음처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1670도, 1675도, 1678도, 1680도 달성. 그 순간 모든 모니터가 황홀한 녹색으로 빛났어요. 온도, 압력, 진동, 응력. 모든 수치가 완벽한 안정권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말을 잃었어요. 15년간 이 업계를 지배했던 제가 이런 지옥 같은 광경을 보게 될 줄이야. 10분간 지속해 볼게요. 10분. 영원처럼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터빈은 꿋꿋하게 1680도의 지옥불을 견뎌냈어요. 테스트 완료입니다. 김하늘 박사가 환하게 웃으며 선언했을 때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경멸하고 비웃었던 기술이 지금 제 눈앞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정말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괴물을. 30년 전 한 분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어요. 미국에서 오신 분이었죠. 언젠가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김하늘 박사의 미소는 섬뜩한 비밀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사람이라니요? 제가 아는 누구인가요? 뇌리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테스트 후 김하늘 박사가 저를 안내한 곳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실패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성공작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깨진 터빈 블레이드들, 녹슨 파이프들, 수천 장의 실패 도면들이 마치 시체처럼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곳은 우리의 자랑이에요. 실패 박물관입니다. 실패를 전시한다고요? 제 눈에는 그저 패배자들의 잔해로 보였습니다. 네. 저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벽면마다 실패 기록들이 피처럼 선명했어요. 1997년 3월 1450도에서 블레이드 균열. 2005년 8월 1580도에서 진동 급증. 2012년 12월 1650도에서 시스템 다운. 수백 번, 수천 번의 실패가 처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 치욕스러운 실패들을 숨기지 않고 이렇게 전시하는 거죠? 실패는 숨길 게 아니라 기록할 자산이에요. 각각이 다음 성공의 디딤돌이 됐거든요. 김하늘 박사의 설명은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패배를 짓밟고 일어서는 대신 그것을 끌어안고 자산으로 삼았다니요. 한 구석에 낡은 작업대가 보존되어 있었어요. 30년 된 계산기, 수천 번 그어진 도면들, 두꺼운 실험 노트까지. 마치 망자의 유품 같았습니다. 이건 뭔가요? 작업대 위 액자에 낡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중년의 백인 남성이 젊은 한국 연구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였어요. 이분이. 설마. 제 목소리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갈라졌습니다. 리처드 밀러 박사님입니다. 김하늘 박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이 서려 있었어요. 리처드 밀러. 나의 아버지라고. 제 몸은 충격으로 휘청거렸습니다. 네. 1994년 미국에서 오셔서 1년간 연구하셨어요. 당시에는 누구도 그분의 아이디어를 믿지 않았죠. 어떤 아이디어였나요? 열을 막는 게 아니라 열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거였어요. 당시 기준으로는 너무 혁신적이었죠.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버지가 미국에서 제안했다가 조롱당했던 바로 그 이론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어떤 반응이었죠? 불가능하다고 하셨대요. 기존 데이터로는 실현할 수 없다고.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994년. 매일 밤늦게 술에 취해 돌아오시던 아버지요. 동료들과의 불화, 좌절. 저는 어린 나이에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나요? 김영호 박사님이 믿어주셨어요. 우리 연구소 창립자이시죠. 김하늘 박사가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젊은 한국인 연구원 김영호 박사였어요. 김영호 박사님은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아이디어야말로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30년간 연구를 계속하신 건가요? 제 목소리는 거의 울음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네. 김영호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20년간 연구하셨고, 저는 그 뒤를 이어받았어요. 마지막 설계도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실패는 끝이 아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이정표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미국에서 철저히 무시당했던 이론이 이곳 한국에서 30년간 피와 땀으로 꽃피웠다니요. 제 자존심은 찢겨나갔고 오만함은 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지옥 같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과거의 오만함, 아버지의 좌절, 그리고 히로시와의 파국이 저를 덮쳤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술에 취해 중얼거렸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엘리자베스, 아빠가 하는 일이 뭔지 아니? 사람들은 아빠의 아이디어를 이해 못해. 너무 앞서 나갔다고. 아빠는 패배자인가 봐. 저는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MIT 출신의 천재가 왜 패배자가 되어야 하는지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제 오만함이 그분을 패배자로 만들었다는 것을요. 떨리는 손으로 딸 제시카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어때? 아시아 출장은? 재밌었어. 제시카의 천진한 목소리가 제 심장을 찔렀어요. 제시카, 엄마가 너에게 사과할 게 있어. 왜요? 내가 옳았어. 엄마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10년 전 히로시에게 했던 제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아시아 기술은 아직 멀었어. 당신의 이상은 현실에 없어. 히로시 아빠도 그랬잖아. 서구 기술만이 최고라는 오만함을 버리라고. 엄마는 왜 그렇게 다친 사람이었을까? 엄마, 그런데 왜 갑자기 그래?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걸 봤어.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혁신을 한국이 해냈어. 다음 날 아침 김하늘 박사를 다시 만났을 때 제 얼굴은 밤새 울었는지 수척해져 있었어요. 로스 기자님,
어젯밤 많이 힘드셨나 봐요. 표정이 달라 보이네요. 고백할 게 있어요. 제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렸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한국 기술을 의심했어요. 기술 유출이나 데이터 조작일 거라고 확신했죠. 김하늘 박사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서구 전문가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세요. 저희도 이해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분명 기분 나쁘셨을 텐데. 처음부터 믿기 어려운 일이니까요. 저희도 밀러 박사님 이론이 정말 가능할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사실, 더 큰 고백이 있어요. 뭔가요? 제 전 남편도 일본계 엔지니어였는데, 저는 그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했어요. 아시아 기술은 아직 부족하다고 비난했죠. 결국 그 문제로 이혼까지 했고요. 김하늘 박사는 말없이 들어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그 오만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진정한 발전은 그 익숙함을 깨고 나올 때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그날 오후 김하늘 박사가 연구진들과의 만남을 주선해줬어요. 독일, 프랑스, 심지어 미국에서 온 연구원들까지. 그들의 눈빛은 저와 달랐습니다. 빛나고 있었어요. 왜 모두 한국으로 오신 건가요? 여기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아이디어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미국인 데이비드가 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늘 기존 방식만 고집했으니까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전하고 검증된 기술만 선호하죠. 혁신적인 시도는 위험하다고 여깁니다. 마르쿠스가 덧붙였어요. 한국은 달라요. 마리가 말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실패에서 배우려고 하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무시했던 것은 단순히 한국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혁신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그 자체였어요. 로스 기자님도 여기 오셔서 생각이 바뀌셨나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재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실을 써야죠. 한국이 어떻게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 제가 직접 보고 느낀 모든 것을 보도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한국 가스터빈 기술의 진실 서구의 오만함을 깨부순 동양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요. 서구 중심적 사고의 한계, 혁신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의 중요성, 그리고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아버지의 메시지까지. 마지막 문단을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저는 김하늘 박사에게 마지막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리처드 밀러의 딸이에요. 김하늘 박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당신이 바로 김영호 박사님이 편지에서 언급했던 그 밀러 박사님의 딸이군요. 그녀는 감격에 겨워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영광이에요. 밀러 박사님의 딸을 직접 만나다니.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아버지의 꿈을 이렇게 아름답게 키워주셔서. 그날 연구소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리처드 밀러 박사의 딸이 왔다는 소식이 번개처럼 퍼졌어요. 수많은 연구원들이 제게 몰려왔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지금의 저희가 있습니다. 밀러 박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 속에서 저는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존경받는 영웅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어요. 뉴욕으로 돌아와 완성된 기사를 톰 편집장에게 냈을 때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 우리가 30년 전에 조롱했던 기술이 한국에서 완성됐다고? 네. 모든 내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기사가 게재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의 분노와 비난이 쏟아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3개월 후 미국 에너지부에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 회의를 제안했어요. 6개월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해외 홍보 고문으로 일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의 꿈이 마침내 꽃 피운 이곳에서 제 남은 인생을 바치기로요. 1년 후 저는 창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딸 제시카도 한국국제학교로 전학 왔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다. 아빠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 히로시에게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이제야 진짜 글로벌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아. 지금 저는 차세대 수소터빈 개발 프로젝트를 취재하고 있어요. 한국, 미국, 독일, 일본의 연구진들이 함께 참여하는 진정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어요. 아빠의 꿈이 이렇게 거대하고 찬란할 줄은 몰랐어요. 기술에는 정말 국경이 없었네요.